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시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좀 쉽게 구성되어 있으면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췄다고 자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 보통 요즘은 2개 이상 묶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시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조금 어려운 시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묶음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를 깊이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되었을 경우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문항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시를 접근을 해서 해석해 나가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요, 오늘 들었어요. 선생님이 수업이 100이라는 내용을 100개를 수업을 했다. 그러면 100개 중에 100개를 다 모르는 수업은 없어요. 내가 수업한 내용 중에 한 70%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100을 수업하는데 여러분이 100을 다 모르면 미안한데 학습 결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배워서 한 발씩 나아가는 게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저거 아는 건데 하고 멍하게 있다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졸거나 놓쳐버리면 그만큼 아까운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오늘은 내가 선생님의 수업에서 무엇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한 발 더 발전해 나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기본 토대가 단단해집니다. 시에 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설을 하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면서 여러 문항을 풀어보고 여러 문제에 적용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에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흰 그림자 그리고 복효근 시인의 연어의 나이테라는 두 작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시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풀어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준비한 소스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혹은 저녁에 사람이 좀 밤이나 저녁에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썸남 썸녀가 있거나 혹은 이제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을 때 막 내 혼자 온갖 생각과 망상을 막 하다가 장문의 카톡이나 이런 거를 밤에 보내. 근데 그 친구는 피곤해서 잤어. 일이 안 없어져. 얘가 안 읽은 걸 내가 지금 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안 읽고 본 걸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봤어. 근데 아무 답장이 없어. 내가 보낸 문자를 한번 읽어봐. 너무 오글거리고 내가 이걸 왜 보냈을까? 막 그렇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선생님은 예전을 돌이켜보면 특히 썸을 탈 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날 보고 웃었어. 이건 PC 그린라이트일 것이야.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문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문을 싹 지나가는데 둘이 겹쳤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이거 확실하다. 이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저녁 밤에 혼자 막 지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막 가족 계획까지 세우고 집까지 다 사고 막 문자 보내는 거야. 오늘 네가 나한테 문을 열어준 그 순간 나 너무 감동받아. 이러면서 막 오글거리는 말을 잔뜩 이렇게 써서 카톡에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후회한 적 있잖아. 또 사귀는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기분이 나빠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근데 내한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 괜찮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걔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미안해, 뭐 저렇게 해서 미안해, 항상 미안해, 그래도 미안해 이러면서 막 온갖 막 사죄 거의 대역죄인처럼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기가 막힌 거야. 정말 피곤해갖고 그랬는데 막 모든 것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막 질려버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밤에 좀 조심해야 돼. 밤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센서티브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 합니다. 시간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대학 때를 생각해보면 선생님 대학교 친구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산 애들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행동이 과격하고 그냥 투박해요. 말 같은 것도 우리끼리 말 틱틱틱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 잠깐만 이러면서 멀리 가면서 목소리가 바뀌어. 완전 다른 사람이야.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윤동주 시인의 시는 흰 그림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흰 그림자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져봤나요? 방금 시를 감상하면서? 아니요. 여러분, 그림자는 보통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이죠. 근데 왜 흰 그림자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들의 의문을 가지고 시를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석해 나가는 것도 시를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하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뭐 하는 시인입니까? 부끄러워. 성찰. 저항 시인이긴 한데 일제강점기에 활동하긴 했는데 강력한 저항보다는 자기의 성찰과 반성, 이게 가장 윤동주 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윤동주의 흰 그림자도 자아 성찰과 자아 반성인데요. 여러분, 자아를 성찰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뭐죠? 반성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반성이 일어나는 걸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내가 있거든요. 내가 그 문자를 보낼까 말까,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저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삶 속에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갈등. 선생님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갈등이 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갈등 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공부하고. 애들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아야 될 갈등. 그건 별로 갈등 안 해요. 갈등 안 하고 그냥 말해요. 이건 나의 갈등 대상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갈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의 지금 가장 큰 갈등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생님이 작년에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몇 킬로?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결혼하고부터 계속 살이 쪄가지고 꾸준히 경신을 하면서 매번 인생 최대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좀 뺐어요. 그래서 10kg를 뺐습니다. 10kg를 뺐다. 아주 잠시 10kg를 뺐었어요. 근데 10kg쯤 빼니까 이게 뭔가 내가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기 시작했어요. 1kg가 찌더라고요. 뭐 1kg 정도야. 또 먹었어. 2kg가 찌더라고요. 뭐 2kg 정도야. 이미 8kg를 뺐는데 그건 이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붕붕붕 다시 찌기 시작해 다시 5kg가 쪄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막 먹는데 다 먹고 나면 내가 왜 먹었지? 내가 돼지냐? 왜 이렇게 쳐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배가 부르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지. 내가 내일은 먹지 않으리라. 내일은 조금만 먹으리라. 그래놓고 내일은 다시 배가 고프면 먹자 이러면서 막 갖고 와가지고 또 먹고 또 반성하고 또 먹고 또 반성하고. 방금 내가 뭐라 했어? 반성한다 그랬잖아. 반성이 왜 일어나는 거야? 두 개의 자아가 갈등했을 때 내가 져서 그래. 내가 가려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인데 자꾸 반대쪽에서 나를 끄적 땡기는 거야. 다른 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게 후회가 될 때 성찰이 되고 반성이 되는 거잖아요. 윤동주 시인도 우리가 지금은 성찰과 반성의 시인, 뭐 거의 뭐 성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윤동주 시인도 20살, 30세 뭐예요? 젊은 시절, 학창 시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늘 오르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도 수없이 갈등했을 거야. 뭔 갈등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을 했겠지. 그럴 때마다 수많은 이 자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선택하지 못했기에 반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밥을 먹을까 말까,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낼까 말까, 이 긴 장문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막 혼자 망상하는 그런 거랑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윤동주 시인의 반성과 성찰의 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윤동주 시인의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고민, 수많은 자아에 대한 고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사실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도 고민되는 것도 결국 반성이고,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본다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제대로 감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흰 그림자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나서 첫 줄을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단어가 뭐예요? 아까 사람이 언제가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랬죠? 저녁. 윤동주 시인도 내가 봤을 때 저녁 무렵에 성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별을 보면서 성찰했죠.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는 그냥 대학 노트를 끼고 아무 생각 없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공부하다가 밥 먹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은 그냥 길모퉁이에서 그냥 해가 지는 무렵에 길을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시들은 길을 가만히 기울인다. 여러분 시들다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식물이 어떤 상태일 때 시들었다라고 합니까? 뭐 죽기 쉽게 생기가 없는 상태, 쭈글쭈글하고 맞죠? 그러니까 시들은 귀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화재 상태가 안 좋은 상태. 녹초가 됐지. 안 좋은 상태. 피곤한 거죠. 하루 종일 무엇에 시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시달렸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데 그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였더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땅거미 옮기는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땅거미 뭐라고? 땅거미. 땅거미가 뭐예요? 혹시 땅거미를 거미라고 생각하는 친구 없죠? 분명히 한 2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거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땅거미는 저녁 무렵에 어둠이 이렇게 싹 옮겨 들어가는 요 어둠의 진행을 땅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둠이 지는 소리는 사실 안 들리잖아요. 근데 땅거미 옮겨지는 발소리가 들렸다면 이 어둠이 싹 지는 소리는 크고 웅장한 소리겠어요? 아니면 작고 잔잔한 소리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빛나는 우리가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둠은 내가 일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깜깜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리는 작은 소리야. 근데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귀를 기울여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는 오늘 어떤 상태였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 그런데 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예민해져 있는 상태. 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평소에는 못 들었어. 근데 하루 종일 피곤한데 길모퉁이를 뒀다 보니까 어둠이 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가 굉장히 지금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총명했던가요? 이거 지한테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에요, 설이에요? 설입니다. 그럼 답이 정해져 있죠. 내가 지금까지 총명했었다? 아니면 총명하지 못했었다? 총명하지 못했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소리로만 생각하면 이런데 여기서 잠깐 일제강점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어둠이 오는 소리. 우리나라가 일제히 덮여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꾸 패배감, 그냥 대충 살까? 그냥 막 내 혼자 이렇게 막 혼자 잘나고 애쓰지 말고 나도 그냥 다른 유학생들처럼 편하게 살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오는 소리를 못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따라 피곤한데 들리는 거야. 이 어둠이 나를 잠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내가 이거를 들을 수 있었던 내가 총명했던가? 아니, 총명하지 못했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어둠이 나에게 침범해 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래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워하는, 내적 갈등을 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더 편한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갈등하는 나를, 수많은 나들, 자기 속에 있는 나, 또 다른 자아들을 하나둘 재고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민 없이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뭐가 사라져요? 흰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럼 흰 그림자는 뭐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수많은 나를 돌려보내니까 흰 그림자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흰 그림자의 정체가 뭐였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였어. 그럼 왜 이걸 하필 흰 그림자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림자는 무슨 색? 검은색. 하면 흰 그림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근데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림자 위에 흰 그림자가 있었던 거야. 그림자 위에 흰 그림자가 있었던 거야.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림자 위에 또 다른 내가 있었던 거야. 그럼 내가 제대로 된 나의 검은 그림자, 내 본 모습을 보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위에 흰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흰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니 보르스 뭐가 보이는 거야?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더니 흰 그림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진정한 나를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보내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사실 갈등을 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갈등합니까? 갈등할 거예요? 갈등 안 하잖아요. 표정만 봐도 갈등 안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나한테 고백하면 고민 없이 노 할 거예요. 근데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갈등합니까? 안 해요? 갈등하잖아. 그러니까 이 뭔가
누군가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깊게 갈등을 해왔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내가 거기에 연연히 애틋하게 사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허전하게 뒷골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을 떨쳐서 제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그걸 떨쳐보내는 내 마음은 허전한 거죠. 나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요즘 내가 제일 고민한 게 뭐라고?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새 옛날에 좀 치킨을 적게 먹었는데 치킨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을 뺄 수 없다. 이제 내 인생에 치킨은 없다. 돌려보냈어. 이제 치킨 먹을 수 없어. 너무나 서글플 것 같아. 왜냐하면 연연히 사랑했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걸 돌려보내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근데 그 허전함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황혼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황혼이 물드는 내 방입니다. 물론 내가 이 자아들을 돌려보내면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갔다, 파티에 갔다, 그럼 내가 생각을 하기에 좋을까? 안 되지. 그러면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방은 어떤 곳이에요? 나만 있는 곳이에요. 황혼은 어떤 시간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오니까 드디어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결과가 뭔데? 이거. 나에 대해서, 나의 본 모습을, 흰 그림자가 없어진 수많은 자를 돌려보내 결국 나의 본 모습,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다?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동물 중에 가장 공격력이 약한 동물이에요. 뭔가 자기를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일단 털도 너무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시력도 안 좋아. 달리기도 느려. 그리고 뭐 발도 세지도 않고 뿔이 없거나 뿔이 있어도 말려있어. 들이받을 수도 없어. 또 바보예요 그냥. 그래서 양은 굉장히 순한 동물로 우리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여러분, 윤동주 아까 누가 저항시인이라고 했는데 저항시인 유명한 사람 또 누구 있어요? 이육사. 이육사의 시랑 윤동주의 시랑 비교를 해요. 이육사 들이받아요. 제목부터도 이육사 264번, 제수보로 264번, 나는 안 진다. 이런 저항 정신. 윤동주의 시는 그런 게 있어요. 하늘을 부러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시가 쉽게 실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 별에는 내가 있고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야. 양은 자기의 포지션은 양인 거야. 나는 이런 순한 양처럼 신념이 깊은 순한 양처럼 하루 종일 고민 없이 생각 없이 풀이나 뜯어야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고 양의 사명이 뭔데요? 양이 해야 될 일이 뭔데요? 풀 뜯는 거예요. 윤동주가 해야 될 일이 뭔데요? 시를 쓰는 거예요. 내 신념을 지키면서 내 깨끗한 마음을 지키면서 그냥 내 마음을 시를 쓰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데모도 못하고 뭐 윤봉길 사처럼 안중근 사처럼 뭐 못하지만 나는 신념이 깊은 양처럼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서신도 나오잖아. 조용히 내가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거가 이 윤동주의 흰 그림자도 결국 서시와 같이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갈고 닦는 성찰과 반성의 시죠. 서시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윤동주 시인의 성찰의 시. 갈등하며 괴로워했던 지난날의 나를 반성하고 나의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고 신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난 윤동주의 흰 그림자라는 시였습니다. 감상이 되었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시간 넘어갑니다. 연호의 라이트. 여러분, 영광의 상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운동을 계속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신체 어느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뭐 많이 상하게 되죠. 이 사진은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냐면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입니다.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면 발레 하는 사람 중에 거의 최정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삼성으로 따지면 이건 그 최고 경영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수진 씨가 태어날 때부터 뭐 국립발레단 장의 무슨 이게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막 거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없는 연습과 노력을 한 끝에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전등 알죠? 손전등 랜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랜턴을 지금 운동장 한가운데 지금 해가 쨍쨍한 데 가서 켜면 그 랜턴이 빛을 발합니까? 못 발합니까? 거의 켜놓은 때랑 똑같죠. 그런데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뭘 안 갖고 와가지고 이
본관 건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깜깜해서 안 보여. 그때 손전등을 켜면 얼마나 밝고 그게 의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더 밝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나요? 혹시나 영광은 바라고 있는데 상처는 감수하기 싫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어야 그 뒤에 영광이 더 빛을 발한다 라는 얘기가 이 복효근의 연어의 나이테라는 시를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자, 복효근 시인은 연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랑 다른 사람들 생각.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에 나이테 무늬가 있다. 여러분 연어를 잘라놨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맛있겠다.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고소하겠다. 초밥으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윤기가 잘잘 흐르네. 이렇게. 연어를 보면 먹어야지. 연어를 보면. 연어를, 내가 이까지 생각해. 연어에 B급 무늬가 있네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입에 들어갔으니까. B급 무늬가 있네. 맛있네. 이러고 이렇게 먹고 없어진 거지. 이 사람은 연어의 그 줄무늬를 보고 나무의 나이테를 생각했답니다. 잘라놓은 연어의 살 속에 나이테 무늬가 있다.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 여기까지 여러분 감상이 되죠?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연어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씹히잖아요, 연어가. 네.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에 자,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연한 연어에도 단단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도대체 뭘까?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자, 나무는 어디로 자라요? 위로 자랍니다. 근데 중력은요? 아래로. 그러니까 중력을 거부하고 나무가 솟구쳐서 자라려고 할 때마다 눈바람이 주저앉혀요. 눈바람 역시 밑으로 작용하죠. 중력도 밑으로 작용하죠. 근데 나무는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때 자기의 근육, 나무 안에 근육에 굴렁쇠는 동그란 쇠를 나이테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굴렁쇠 같이 그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가 언제 생기냐면 여름이나 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추운 겨울에 나무가 못 자라죠. 그러면 그걸 다 버텨요. 모양을 딱 그 유지한 채로 버텨. 그러다가 이제 봄이 팽창하는 순간 그 버틴 자국이 나이테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바람을 이겨내는 흔적이 나이테인 거죠. 그게 근육에 쌓였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연어는 어떻습니까?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는 물기를 거스른대요. 여러분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딴 데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로 올라가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강 상류로 올라가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거슬러요.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에 수영할 때 썰물인 상태에서 해변으로 나오려고 하면 잘 나와집니까? 안 나오지잖아요. 이 거스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한사코 아래로만 물결을 거슬러요. 그리고 폭포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사나운 물살이 연어를 자꾸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솟구쳐요. 그 순간 이 여린 살 속에 이 솟구치면서 만든 그 햇살이 나이테로 쌓였다라고 시인은 본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는 모습에서 연어의 나이테, 빗살 무늬가 생겼다는 거죠. 켜놓은 원목의 나이테가 여러분 나무를 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잘라놓으면 나무의 나이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테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나무의 향기가 나죠. 근데 이 나무의 향기를 지금 어떤 향기라고 했어요? 순한 향기. 그러니까 이 나무 냄새는 어떤 냄새? 좋은 냄새 아니면 역한 냄새로 보고 좋은 냄새로 보는 거죠. 이 자기가 맞은 눈바람, 시련을 극복한 이 순한 향기를 뿜어내듯이 연어의 살결에도 강물 냄새가 난대. 그럼 이 강물 냄새랑 대응하는 향기가 뭐예요? 순한 향기죠. 그럼 이 냄새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좋은 냄새. 어떻게 해야 나는 냄새? 눈바람, 시련을 극복해야 나는 냄새라는 것이죠. 죽은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연어 새끼가 여러분 그 연어가 연어를 먹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이죠? 어머니가 그 강류를 거슬러 온 노력을 거쳤을 때 새끼도 태어나고 그 새끼가 다시 또 상류를 거쳐 올라가서 또 새끼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시련을 반복해 나가는 상류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폭포수를 뛰어넘어서 몇만 년 계속해서 연애의 삶이 반복되죠. 회귀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올라가서 새끼를 낳는 그 어머니의 노력과 그 강인함을 딛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 그러니까 연어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회귀하는 것은 연어의 나이테, 연어의 그 살 속에 녹아있는 강인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시. 이 시는 연어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죠. 단 한마디도 우리한테 연어처럼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에게는 나이테가 있는가? 나는 중력을 거스르려는 의지가 있는가? 나는 몇 번이고 폭포수처럼 폭포수가 나를 내동댕이 칠 때 내동댕이 쳐져 있었는가? 아니면 연어처럼 다시 일어나서 10번이고 20번이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복효군의 연어의 나이테라는 시였습니다. 자, 이제 다 감상해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5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표현법의 특징을 묻는데 공통점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표현법이 가에도 있어야 되고 나에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맞아야 돼요.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하면 운율은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동일한 시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동일한과 유사한은 다릅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100% 일치하는 걸 얘기하고요. 유사한 거는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행이 반복됐다는 게 맞으려면 가시와 나시에 똑같은 시구가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가와 나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도 크게 또 유사한 시행도 많이 없습니다. 일단 동일한 시행은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둘 다 없어. 근데 운율감이 형성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둘 다 없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F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실적 어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의문형 어미를 찾아보면 돼요. 가에는 뭐 있어요? 나는 그만큼 총명했던가요? 하고 나에는 맨 끝에 아니겠는가? 그러면 총명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총명 안 했단 말이야. 반성하지. 연어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연어는 이런 힘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 의미가 드러냈죠.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럼 3, 4번 왜 틀렸는가 볼까요? 3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여러분, 가와 나의 색채가 있어요, 없어요? 흰 그림.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었을 수 있어요. 없다. 근데 여러분, 흰 그림자에 힘이 있었어요. 이처럼 한 글자 때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 찾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한 글자 때문에 의문형음이 하나 때문에 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흰을 찾아야 푸는 문제였다면 이거 없다고 말한 사람은 틀렸어.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명령형 어조는 어떤 게 명령형 어조예요? 해라. 뭐뭐 해라, 뭐뭐 어라. 라로 끝나야 돼, 라. 지금 여기에는 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 음성상징어를 활용한다.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위태로서 주로 반복되는 말을 붙여서 만드는데요. 찾아보시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를 시문항 세트에서 꼭 만나게 됩니다. 표현법 문제가 보통 먼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를 주고 감상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기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보기를 먼저 만들어요. 보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기를 만들려면 굉장히 책도 많이 읽어보고 작품을 많이 감상한 다음에 그 작품에 맞는 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기를 만들 때의 조건이 뭐냐면 보기가 이 밑에 선택지에 쓰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보기에 있는 말이 안 쓰이게끔 만들면 검토위원들 다 이거 이상하다 다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보기에 있는 말을 선택지에 써야 돼. 봐봐, 선생님 색깔로 다 표시해놨죠. 암담한 시대 현실에서 고뇌로 지친 화자. 시대 현실에서 고뇌로 지친 고뇌로 갖고 왔지.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는 화자.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는 고뇌로 갖고 왔네? 자신의 분신에 대한 화자의 애정. 분신인 분열된 자아는 공존과 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걸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오거나 조합해서 갖고 오거나 변형해서 갖고 와요. 자,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보기를 씁니다. 작품과 관련되게.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을 선택지에 5개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 뭐 하느냐? 얘랑 관계 있는 시구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푸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가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관찰한 다음 이 아이랑 이 끌고 들어온 시구가 잘 연결이 되는지 관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보통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감상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를 지금 감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감상했는가를 묻고 싶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맞는 게 몇 개예요? 4죠. 그럼 시를 잘 감상했으면 4개는 내가 감상한 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감상을 하면 감상한 내용이 4개 나와. 그리고 딱 한 개 이상하게 비틀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놈을 찾아내야 돼요. 한번 볼게요. 1번 봅시다. 하루 종일 시들은 귀.
하루 종일 시들은 귀, 오래 괴로워하던 거. 시대 현실 속 고뇌, 괴로워하는 지친 시들은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번 볼까? 분열된 화자를 떠나보낸,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는 화자네. 수많은 나, 이게 뭔데? 분열된 자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또 보낸다. 완벽하잖아. 3번 볼까? 자신의 분신에 대한 화자의 애정 갖고 왔으니까. 자, 자신의 분신, 흰 그림자. 분신을 어떻게 썼는데? 연연히 사랑했었다잖아. 애정이잖아. 연결이 되죠? 4번 볼까요?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대요. 공존.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은 뭐였는데? 흰 그림자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들이었지. 한번 보자.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허전함을 느낀대요. 요 구절 어디에 있어요? 언제 다음에 허전함을 느껴요? 보내고 나서. 그렇지. 하나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고 연연히 사랑하는 흰 그림자,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에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허전함을 느끼지.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 시켜놨는데? 공존이 뭔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연히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아를 떠나보낸 뒤에 느끼는 느낌이 허전함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야. 연연히 사랑했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괜찮아. 그런데 떠나보낸 뒤에 허전함을 느낀다는데 얘랑 연결시켰기 때문에 잘못 연결돼. 4번이 틀렸어요. 5번 볼까요? 범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태해 나가고자 하는 화자.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을 시름 없이 범민에서 벗어났죠. 풀포기를 뜯는 게 뭔데? 양이 풀포기를 뜯는 게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이 잘 되죠.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보기 감상 문제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정보와 앞에 있는 시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입니다. 연어의 나이테의 학습활동인데요. 연어의 나이테는 생애 형식, 누구의 삶과 누구의 삶? 나무의 삶과 연어의 삶을 둘 다 삶이라는 측면에 착안해서 연어하고 나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연결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잘 연결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시적 효과가 잘 나타났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잘 살펴보시면 선택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가 A라는 점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연어의 B라는 점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나무, 연결, 그래서 뭘 드러낸다.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기역은 뭐예요? 기역은 연어의 살이에요. 기역은 연어의 살. 연어의 살과 근육은 유사한 형태의 무늬를 지녔습니까? 네. 어떤 무늬? 나이테의 무늬. 를 지녔다는 점에서 연결이 되어서 연어의 무늬에 나이테와 같은 단단함을 드러내는 거잖아. 나이테 단단함. 연어는 부드럽지만 나이테가 있으니까 단단하다는 얘기 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솟구치던 나무와 뭐가 니은이 뭐예요?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네. 나무는 중력을 거스르고 솟구칩니다. 연어는 폭포수를 뛰어넘어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인함을 얘기해요. 내한테 오는 힘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얘기하려는 거지.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 디귿 사나운 물살. 사나운 물살은 연어가 가는데 방해하죠. 그 다음에 눈바람은 나무가 못 자라게 하죠. 즉 반복적인 시련을 잡아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연어도 나무처럼 반복되는 시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 사나운 물살이. 괜찮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니을 강물 냄새하고 순환향기는 시련 겪은 결과 나오는 겁니다. 맞죠? 나무가 눈바람을 맞고 순환향기를 품어내듯이 연어에게도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연어가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련을 승화시켜 간직해서 냄새를 품고 있다는 얘기니까 4번도 괜찮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미음은 몇만 년이에요. 몇만 년은 언제 쓰이는 거야? 연어가 계속해서 회귀하는 거. 한 시절은 언제인지 한 시절. 나무가 단단한 한 시절. 이 한 시절을 이기고 나면 뭐가 생기는데요? 나이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무가 이 한 시절이라는 것은 나무가 그 자기의 추위를 이겨내는 어떤 그 인고의 시간을 얘기하고요. 몇만 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연어의 강인함이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연의 순리, 연어는 회기를 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추운 시절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점만 본다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내는 내용이 연어가 나무처럼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생을 마감했나요? 나무는 그 한 시절을 이겨내서 자기 근육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연어가 생을 마감했습니까? 몇만 년이 생을 마감하기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가요? 어미 연어가 죽었지만 그 어미 연어의 나이테를 먹고 새끼 연어가 또 그 새끼 연어가 또 새끼 연어가 이게 몇만 년이잖아. 연어의 강인함이 후손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만 년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고 연어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를 쓰기 위해서 쓴 표현이 몇만 년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